KFN을 통해서 국내 최초 공개, 마치 우리가 시간여행자가 된 것 같은 절규하는 한 인물을 찾았습니다. 저걸 어떻게 저렇게 찾으신 거야? 정말 너무나 우연의 일치치고는 네. 필연 아닌가요, 이거는? 역사 속에 감춰진 비밀을 문서로 파헤쳐보는 시간.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극비문서 읽어주는 남자 남보람입니다. 1871년 6월 10일 미국의 함대가 조선의 강화도를 침략하여 상륙하고 조선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미양요의 이야기죠. 당시 미국이 투입했던 전력은 5척의 무장 전함, 상륙 병력 규모는 자그마치 1230명. 전투가 일어났을 당시 상대적인 우세는 모든 면에서 미군에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는요, 서구 사회의 동양 진출, 조선의 불운한 운명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영화, 드라마의 소재로 쓰였고 관련 연구도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당시 당대인이 실시간에 기록 구술한 자료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와 관련된 극비문서, 미국의 국보급 1차 사료를 찾아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찢어진 고색 창연한 종이 표지와 낡아버린 책 등이 마치 우리가 시간여행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수기노트가 바로 신미양요 당시에 기록된 미 해군의 항해 일지 원본입니다. 이 책의 분류는 레코드그룹 24입니다. 미 해군 인사국에서 이 문서를 관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작전에 관한 문서를, 해군에 관한 문서를 인사국에서 관리했을까요? 극비 문서의 관리, 보존은 최종적으로 인사행정처 혹은 부관, 부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전 문서가 통상 인사 문서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특히 1801년부터 1946년까지 함선에 관한 문서, 기지에 관한 문서들이 이 문서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은 이 미 해군 함선 기록은 1801년부터 1915년까지의 항해 일지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우연히도 이 자료를 찾은 것입니다. 신미양요 당시 이 배가 조선 강화도 인근에서 수행한 일련의 작전 준비, 작전 실행에 관한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책 실은 제가 미국에 파견 나갔을 때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본관에 신미양요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문서가 나와 있다는 소문만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국보급 문서가 대중에게 공개가 원래 안 되는데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 문서가 오래되면 보존 처리를 하고 다시 수장고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존 처리를 하고 수장고로 들어가지 않고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저도 모르겠지만 대중들이 대출을 해서 사진을 촬영을 할 수 있게 공개가 된 거예요. 그 타이밍에 제가 들어가서 이 5권의 책을 장장 4일간에 걸쳐서 하루에 20장만 찍는다는 그 조건 하에 촬영을 해왔고 이 책은 그 이후에 다시 수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KFN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게 될 국내 최초 공개 신미양요 항해 일지는 이 시간 이후로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종 중에 특종이죠. 이 극비 문서를 함께 풀어갈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제작진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하여 신미양요 연구에 미쳐서 나를 육사가 아닌 해사 교수로 보내줄 수 없는가 하고 절규하는 한 인물을 찾았습니다. 전쟁사만 생각하는 바보 전바 심호석 교수를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와. 잘 오셨습니다. 아휴,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와, 근데 저걸 어떻게 저렇게 찾으신 거야? 정말, 너무나 우연의 일치치고는. 네. 필연 아닌가요, 이거는? 박사님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우연의 일치가 맞고, 지금도 와. 어떻게 이걸 볼 수 있었는지 좀 알 수가 없고, 그걸 또 저의 오랜 그 전쟁사 연구에 버신
교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저는 아. 감개무량하고요. 거긴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딱 가셔가지고 그 시기에 때마침. 거기 사실 잘 안 가잖아요. 그니까요. 예. 뭐 칼리지 팍만 가지 네. DC는 안 가는데 예. 그 교민회가 있잖아요. 예. 제가 미국 갔을 때 아. 교민회에서 작은 봉사활동을 했는데 거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칼리지팍 본관에 출퇴근하면서 쓸모있는 자료들을 카피하는 분이었어요. 아, 또 그런 인연이 또. 네, 특히 이제 조선기의 그 선교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아, 많으셨거든요. 네. 근데 이걸 봤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어. 싶어서 찾아왔죠. 와. 이 부분까지는 제가 얘기를 하고 신미양요 이것은 아무래도 전바에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양요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결론만 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미양요가 일어나기 전에 5년 전이죠. 이제 1866년에 미국의 상선 네.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제 평양까지 이제 가려고 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통상을 요구를 하니까 네. 당시에 이제 조선군이 오히려 화공으로 이 전 제너럴 셔머너를 침몰시킨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대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의 쇄국 정책을 강화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는 뭐야 이 나라 약간 이제 이런 인식을 줬던 거죠. 아,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됐군요. 그렇죠. 네. 복수해야겠네. 복수해야 다시 한번 찾아가야겠네. 음. 근데 저 시점은 좀 힘든 게 남북전쟁. 이 남북전쟁 끝나고 이제 조금 미국이 이제 네. 정신 차리고 뭐 이제 밖을 이제 둘러보다가 이제 딱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저거 있었지? 그렇죠. 네네. 그리고 신미양요 당시에 이제 미국이 조선군보다 월등한, 그냥 월등. 그냥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 사실. 자체가 안 네. 되는구나. 최신식 무기와 그리고 이제 함대를 가지고 공격을 했지만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1화에도 잘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너무나 비극적이고 네. 너무나 슬프게 묘사가 되는데 슬픕니다. 온몸으로 사실 막아낸 겁니다. 그 광성보에서. 광성보. 네, 그뭐 손돌목 진지죠. 엄밀히 말하면.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보이는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손돌목 진지는 아니고 초지진에서의 사진인 것 같아요. 초지진. 예, 처음에 상륙했던 곳이 초지진이거든요. 좀, 이 초지진을 점령한 미군 병사들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조선군은 신미양요에서 불굴의 항전을 의지를 보여줬고 네. 지금 전멸을 했지만 미국이 뭐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근데 뭐 또 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결정적인 승리인가? 뭐 미국이 이 전투를 뭐 치르고 네. 물러가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그들의 목적은 최소한 조선과 개방. 통상을 하든지 뭔가 개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었을 텐데. 아, 뜨거 네. 싶은 면이 있었을 거예요. 네, 뭐 지치고 아 이거 좀 그렇죠. 얘네들이 제정신이 아니네. 약간 이제 이런 느낌도 좀 받았을 것 같고.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일화들 또 네네. 재해석할 만한 단초들을 또 이따 우리가 설명을 하겠죠. 아, 근데 제가 너무 그게 기대됩니다. 음. 과연 어떤 문건들로 어떤 해석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너무 아, 빨리 좋은 가시죠. 문서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신미양요 때에 도대체 이 배가 몇 대가 온 겁니까? 그러니까 조선에 온 함대가 이제 미국의 아시아 함대였습니다. 아시아함대. 네, 기함이 이제 USS 콜로라도였고요. 거기에 알래스카, 벤티시아, 모노카시, 펠로스. 그래서 총 합치면 5척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최신식 군함일 테죠. 아, 뭐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뭐 나름 최신식인데 다른 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신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네네. 그 미국에서 남북 전쟁에 투입될 당시에 강에 있던 거를 개조해서 온 것도 있더라고요. 강상해군. 네. 그러니까 결국 특히 모노카시나 아니면 펠로스 같은 경우는 강에서 운용하는 것들 좀 개조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무기를 또 장착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당시에는 최신식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게틀링 기관총, 기관총. 그렇죠. 예. 또 대형 함포가 함포.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이제 최신식이고 좋은 무기인데 네. 더욱더 이제 조선의 무기랑 비교하면은 뭐 네, 압도적으로 최신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배가 저 먼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조선 땅까지 온 것인데 그 이동간에 반드시 해야 될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항해 일지를 매일매일 아주 디테일까지 작성하는 겁니다. 그 기록을 우리가 지금 볼 텐데요. 모두 다 볼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표에 체크 표시가 돼 있고 꼬부랑 글씨가 있습니다. 이거 보기 어려워요. 내용 분석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문서 상단을 좀 보니까 일단 Log of the United States Flagship Colorado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하. 콜로라도, 그러니까 기암이잖아요, 콜로라도가. 네. 콜로라도, 기암인 콜로라도의 항해 일지. 뭐 음.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lying at anchor of Salus River, Korea. 그러면은 코리아, 조선의 강 근처에 정박 중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레이트 47 guns. 뭐 총 가지고 47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게 뭐예요? 이제 47문의 대포를 캐논을 장착한 함선이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이 표 안에 있는 것들이죠. 네네. 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것은 타임라인인 것도 같은데. 시간대별 항해 정보 같습니다. 네, 우리가 네. 볼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속도, 노트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수심도 있고요. 수심. course cleared, 조타 방향, 뭐 이런 것도 있고. 바람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날씨는 대체로 맑거나, 뭐 부분적으로 흐렸고, 뭐 기온은 따뜻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선원들이 네. 혹은 배가 물을 얼마나 소비를 했고, 또 음. 석탄은 또 얼마나 썼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항해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들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위해서 문서를 이제 쭉 해석하는 과정에서 근데 여기는 회사 교수들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욕심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거 갖고 네. 이거 논문 써도 여기서 몇 편이 나올 것 같아요. 어, 그 여기에 보면 그 익숙하지 않은 해군 용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패덤 이런 것도 있고 패덤.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인치도 나와 있고 미국식이네요. 네. 한 부분을 좀 해석해 주시자면 어떤 내용들을 지금 알 수 있나요? 아, 이거 보면은 수심이 13패덤. 13패덤 근데 이게 밑으로 따지면 대략 23.4m. 23.4m. 네. 근데 이런 게 저는 이제 수심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네. 특히 이제 강화도까지 와서는 네. 이제 무치도에서 정박을 한 다음에 먼저 이제 강화도 수심 체크를 하러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게 공격하려면 예, 이제 모노카시나 이런 배들이 가서 통과하려면 네.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특히 조선은 간만의 차가 심하다 보니까 네. 수심이 얕으면은 간조 때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체크들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나와 있고요. 바람이 밑에서 잘 불어야지 빨리 갈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체크를 하는 것 같고, 기압도 체크를 하는 것 같고, 기압. 그다음에 온도도 체크를 하고, 사소한 거지만. 더군다나 이러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지금 서해안으로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몰라요. 처음 와봤잖아요. 우리는 통상 상륙작전 한다 그러면 배가 아무 데로 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만한 함선이 접안할 수 있는 그 수로는 한 개 내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밀물과 썰물이 있는 서해안. 서해안. 네. 네.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큰 곳이죠. 맞습니다. 네. 이곳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수심을 체크하고 어디로 공격해야 될지를 판단하고 있는 미 해군 수병들의 모습이 저는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 훈련하고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독특한 장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콜로라도 기함에 있는 하나의 그 파일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것도 또 수기로 이렇게 필기체로 적혀 있어가지고 이거를 드리는 제 마음이 정말 편치 않았습니다. 아, 진짜. 이거 뭡니까? 이거 저 운항일지라고 봐야 되나? 이건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 저도 이렇게 파일 딱 하나로 받았는데 이거 볼 수가 없어서 네. 근처에 이제 미국인 친구한테 이렇게 보여줬는데 네. 자기도 못 읽겠다라는 겁니다. 이 필기체를요? 네. 너무 막 이게 현란하게 쓰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네. 여기도 뭔가 시간대별로 어떤 상태인지가 뭔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태인지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1871년 5월 29일에 네. 콜로라도의 기록인데요. 네.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신미양요가 딱 처음 발발한 게 6월 1일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투 직전의 기록인 겁니다, 이거는. 뭔가 바빠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시간대별 함선 활동이나 작업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weather clear and pleasant, light bar air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요. 뭐 날씨는 맑고 쾌적하며 약한 바람이 불고 있고 그 다음에 함선은
썰물에 따라서 이동 중이다. 오, 약간 올라가. 순조로운 느낌이 드는데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밑에 네. 있는 부분을 보면은 네. 일부 승조원이 규율 위반으로 처벌받았대요. 되게 네, 그런 내용도 규율을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바람은 계속 약하게 불었으며 날씨는 안정되고 있다. 이거 약간 보고 있으니까 네. 나의 일기 오후에 말을 안 들어서 부하를 처벌했다. 네. 날씨 좋다. 뭐 아직까지는 평화로워 보여요. 아직까지는 평화롭습니다. 근데 지금 평화로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은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거잖아요. 뭐 좀 그래서 눈에 띄는 대목은 없습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특이했는데 네. from 4 to 8 a.m. 새벽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까지 네, 새벽에 아침. 잠을 안 잤나? 밤에도 항상 해군은 밤낮이 없지 않습니까? 아, 네. 교대로 계속 근무해야죠. 빡센데요? 빡세죠. 네. 해군 힘듭니다. 어. 네. 아무튼 선박의 주요 장비와 돛이 정비되었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승조원들은 뭔가 신호를 했대요. 작전은 네. 기함들 포함해서 주요 함대들은 울치도라는 데 있었고 네. 처음에 병력을 보낼 때 모노캐시가 올라갑니다. 팔레스랑. 아, 그게 이제 선봉으로 올라간 거군요. 모노캐시가 이제 뒤에 이제 보트들 한 22척이 따라서 상륙부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륙부대들이 갈 때 모노캐시나 이런 애들이 포 이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네. 두 개가 올라가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 모노캐시인 겁니다. 그럼 이제 사전에 뭔가 약속 대련이라든지 네, 신호가 있어야 네.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작전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뭐 작전 개시 직전에 군대가 반드시 하는 거, 일반인들 잘 모르는 거, 신호훈련, 신호 훈련,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행 연습을 하죠. 예행 연습하는 거죠. 딱 예행 연습인 것 같아요. 야, 그 철저하게 그걸 맞습니다. 하는구나. 바로 작전이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신호 연습을 좀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이거 밝혀진 적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저는 그거 처음 봤어요. 여기서 오.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예행 연습을 하고 갔다. 이건 진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히 계획하에 들어온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군사작전, 또 군대의 부호, 신호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부 봤는데, 지금 이렇게 은밀하게 또 계속 와 있는 것을 조선군은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 전에 이제 사신을 파견하긴 했는데, 그리고 미군이 한번 이제 들어왔다가, 네. 저기 손도목돈대에서 포격을 맞고 다시 돈자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조선도 알고 있죠. 미군이 곧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거를. 그래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약간 알람의 강도가 지금 아주 높아져 있는, 경계태세가 아주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거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네네. 항해일지는 저렇게 평화롭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는 뭔가 행간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와중에 글을 휘날려 쓴 게 느껴지는데 여기 있는 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6월 10일 날 콜로라도호의 항해 일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날씨는 흐리다가 맑아졌고 네. 약한 바람이 불고 배는 이제 정박 상태인 거고 네. 그다음에 아주 기록이 뭔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보니까 이 배에서 작은 보트가 모노카시호로 갔다. 아, 네. 이런 내용이 있고 다른 성방들과의 어떤 그런 신호 교신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노카시호가 지금 네. 나가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보면 엑스페디션이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잖아요. 저거는 그 전쟁 행위, 전투 행위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뭔가 보트들이 가서 뭔가 어떤 작업이나 아니면 네. 탐사를 했다라는 게 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점에 대규모 작업이나 아니면 중요한 작전이 있을 거라는 그런 짐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몽창 나갔나요? 몇 명이나 나갔는데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20 officers and 445 men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거의 500명에 가까운 병력이 나간 거죠, 지금. 이게 해군이라든지 아니면 상륙 목적으로 500명이 나갔으면 이거는 대규모 상륙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일반적인 지상전하고는 다르잖아요. 네네. 이때 마침 날짜도 맞춰지잖아요. 이게 역사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서를 보면서 6월 10일 날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엑스페디션이 지금 됐다. 병력들이 한 480명 정도가 나갔다. 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우리는 후세 사람으로서 6월 10일 이날 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날 맞춰지는 거죠. 미군이 초지진 상륙을 한 날입니다. 기밀로 다루어졌던 문서와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역사가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흥미롭게
말씀을 좀 해보았어요. 지금 막 흥미로운데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이날 신미항요. 네. 좀 더 크게 말하면 네. 조미 전쟁, 조미 전쟁. 조선과 미국의 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그 날에 관한 직접적인 유일한 기록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 전에 미국의 2개 함선이 강화 해협으로 올라가서 손돌목 진지에 뭐 포격을 하고 했지만 네. 실제로 지상군이 상륙해서 전투 행위를 시작한 날은 이날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미군이 이제 아까 이제 모노카시랑 펠레스가 가면서 뒤에 이제 보트들이 따라 나서면서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에는 미군이 한 600명 좀 넘게 이제 상륙을 하거든요. 네. 미군이 초지진에 바로 상륙을 못하고 네. 초지진 남쪽에 있는 뻘에 상륙합니다. 그래서 갯벌에 상륙해서 그 갯벌을 뚫고 오는 데만 어마어마한 힘을 들여요. 특히 중포 이런 거를 들고 오니까 네. 그냥 거기서 개 고생하고 막 여기까지 빠지고 네. 심지어 기록에는 맞아요. 바지까지 벗었대요. 못 들어와요. 네. 그래서 겨우겨우 초지진에 딱 들어왔는데 초지진에서 조선군의 저항은 없었습니다. 그 좋은 호기를 조선군은 놓쳤나요? 이미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미군은 무혈 입성을 했던 겁니다. 야, 기회를 한번 놓쳤네.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사진은 네. 싸우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게 들어왔던 미군의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 처절한 표정은 뻘 때문에. 뻘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들어왔던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너무 처절한 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건 뻘 때문이었군요. 맞습니다. 네. 지금 항해 일지상으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기록, 신묘하긴 하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작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이제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 있는 게 이제 초지진입니다. 지금 초지진. 미국은 이름을 좀 다르게 표현을 했죠. 지금 보다시피.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덕진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화 해협을 건너서 김포반도 쪽에 있는 저게 덕포진입니다. 덕포진. 다시 이제 강화도로 돌아오면은 덕진진 위에 있는 게 손돌목도인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광성보가 광성보. 이 일대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미군은 초지진에서 상륙했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쭉 올라가려고 해요, 지금. 상륙해서 계속 공격 기세를 유지. 네, 손돌목 진지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그 전에 미국이 함선 2척을 보냈는데, 손돌목 진지에서 막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돌목은, 지금도 가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급류로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네, 웃돌목과 맞습니다. 함께. 네네. 뚫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배로 가기는 쉽지 않고. 네, 배로 가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서 막혔으니, 여기를 제압하고 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배로만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수륙 협동. 수륙 양공작전. 양공작전에 합동해서 가겠다.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모노카시랑 펠레스가 갔다고 했는데 네. 얘네들은 그냥 쭉 손돌목으로 배로 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지상군은 초지진에서부터 손돌목까지 올라가는 형태인 겁니다. 잘만 되면 이거 아주 순조로운 승리인데요? 승리인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조선군 같은 경우는 네. 각 요새에서 치열하게 싸우기보다는 네. 오히려 미국의 시간을 끌어야 되겠다. 그런 뭔가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연전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병인양요 때 어쨌든 프랑스군을 강화도 내륙 쪽으로 이끌어가지고 정족산성에서 지구전을 펼쳐서 프랑스군을 몰아냈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 포대 쪽에서 싸우면은 그러니까 네. 이쪽 요새 쪽에 싸우면 미군의 함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 또 포격에 당하거든요. 앞통수 뒤통수 다 맞을 수 있고. 다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병력을 빼고 미군을 최대 안으로 끌어들이자. 내륙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작전을 펼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돌목에서는 철수작전을 벌인 건가요? 근데 손돌목은 병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손돌목은 너무나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지연전을 위해서 내줄 수 없는 곳이었군요. 넣을 수 없는 곳이죠. 다만 그 밑에 있는 덕진진 같은 경우는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지진을 미군이 이제 함락시킨 다음에 그날 밤 잡니다. 미군이 거기서. 잠은 자야죠. 잠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는데도 조선군이 계속 뭐가 약간 나타났다 이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왔는데 이 땅이 어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내 땅이 아닌가벼? 뭐 이런. 네. 전혀 색다른 곳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렇죠. 뭐 풀벌레가 울고 있고 하는데 이게 풀벌레인지 귀신 소리인지 뭐 등등등등. 그랬겠네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가는데 네. 조선군이 나타났다. 보였다, 안 보였다. 네. 근데 이게 진짜 그랬어요. 일부러. 그래서 미군 사이에서는 조선군을 고스트함이라고 부를 정도. 고스트함이가 또 여기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심리전까지 동원하지 않으면 게릴라 이길 수 전술. 있는 방법이 없었군요. 일종의 게릴라 전술이죠.
그래서 덕진인도 들렸다가 그 다음 이제 광선보 쪽으로 이제 가는데 실제로 거기서는 조선군의 총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군도 일부 부대를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막아놓고 남은 부대가 손돌목 돈대 쪽으로 갔던 거죠. 그리고 그 손돌목 돈대에서 우리가 미스터 션샤인에서 펼쳐지는 그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던 겁니다. 이 전투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 또 배경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이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네. 그 당시에 문서를 지금 구했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 측의 평가가 어땠는지가 많이 궁금합니다. 나중에 그랜트가 연설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우리는 문서로 항상 승부하는 거잖아요. 네. 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신문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1871년 6월 29일 데일리 인콰이어리지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근데 일종의 전과 보고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보고서가 신문에 나온 것이고 네네. 요즘 따지면 이제 종군 기자 특종 비슷한 거네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좀 보실까요? 내용을? 네. 네. 조선 완전 격파. 로저스 함대 사령관이 5개의 요새를 점령했다. 무기를 노획했고 맥키 중위에 2명이 전사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워싱턴 발의 문서고 네. 이것은 서신의 일부를 공개를 했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과 보고서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네네. 지난 10일 있었던 부당한 공격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는 조선에 대해 아군은 강화도에 상륙해 요새를 점령하고 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요새를 점령했고 그 후 그들의 본거지를 공략 획득할 것입니다. 이게 전문의 느낌이 딱 나네요. 네네. 지금까지 5개의 요새를 점령했습니다. 요새들은 방어하던 병력이 있었고 11,0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우리는 파악합니다. 항상 이 작전에 성공하면 과장하죠. 한 10배 정도 과장하는 것 같아요. 7배에서 10배 과장하는 것 같아요. 네. 요새 안에서는 처절한 백병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인 것 같고 적의 병기들 481개를 파괴했으며 그것은 주로 소형 금속 병창기였습니다. 이 병장기는 뭐 칼, 네. 활, 네. 이런 것이었을 테고 화승총 뭐. 네, 화승총. 네. 그 무기들과 깃발 50여 개를 노획했습니다. 자, 그 깃발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우리가 보시는 이 숫자기죠. 네, 맞습니다. 네. 미국에 있다가 우리가 이제 가져왔죠. 다시 가져온 것이고 네. 제가 이 문서를 획득할 당시에는 아나폴리스 박물관에 이 깃발이 아직 있었어요. 해군사관학교. 네, 아주 옛날에. 네. 뭐 지금 뭐 20년도 훨씬 넘은 얘기죠. 네. 아직 기억이 생생한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요새에 맨 처음 진입한 맥키 중위는 전사했으며 다른 전사자는 해먼 해병, 세스 전사상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신자는 이것에 대해서 서명한 것은 미 해군 사령관 로저스라고 돼 있네요. 네.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신미양요와는 그 톤이나 아니면 디테일 면에서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관점을 가지고 기술한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내용과 미국이 파악해서 기록 속에 남긴 역사의 내용이 많이 상이해서 추가로 연구할 만한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저희가 봤던 문서만으로는, 기록만으로는 사실 신미양요라는 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처절한,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럼요. 그런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기록들은 감정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잔잔하게 이렇게만 묘사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저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신미양요가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 항해 일지와 이 자료를 또 어렵게 찾아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지. 미국의 역사상에서는 그 박물관에 가보면 네. 미국이 아시아에서 벌린 본격적인 첫 지상전이다 한 줄 정도. 네네네. 이 전투의 결과로 3명이 명예훈장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는 더 이상 없어요. 네네.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 위상이 좀 다르다. 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네. 근데 분명한 거는 결국 신미양요의 마지막 전투였던 그 광성보 전투에서 네.
조선군이 전멸은 하긴 했지만 네. 미군이 그 이후로 바로 철수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지진에서부터 광성보까지 와서 처절한 전투를 미군도 하면서 이 정도까지 싸워서 뭔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국을 시켜야 되나? 네. 약간 이런 느낌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 동의하는데요. 네네. 이 정도, 이렇게까지 저항하는 사람, 제정신이, 얘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정도 우리가 준비한 거 가지고는 우리의 작전 목표를 달성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이런 기록 혹은 결과에 발표하는 모습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우리는 몇 명의 조선군을 죽였고 우리는 이 정도 피해를 봤다. 그냥 이 정도에 그쳐버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궁금증은 이건 것 같습니다. 각 시간대별로 어떤 위치에서 조선의 병사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기에 미국에 계속 작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붕괴시켰는가? 그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고 네.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에 신미양요 시즌2에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한번 모실 테니까 다시 나오시겠습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는 이탈릭체도 제가 꼼꼼히 읽어서 한번 타임테이블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녹음하셨죠? 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만 있습니다. 자료는 직접 하시겠다고. 네. 네. 자, 여기서 몇 가지 우리의 상상력을 넓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한 질문이 들어갈 텐데요. 만약 이 상륙작전의 지휘자가 메가더 장군급이었다면 조선을 이기고 원하던 작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메가더 장군도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 있었던 가장 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인텔리전스,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동안 쌓여 있었던 정보들, 그렇죠. 그리고 그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면서 가져왔던 수많은 정보들 그게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본인 5,000분의 1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내심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 당시에 미군은 정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직접 와갖고 수심 다 재고 매일매일. 재려다가 결국 실패하고 돌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강화도의 지형을 알기 때문에 이제 저라면 강화도의 해협을 뚫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해를 통과해서 한강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당시로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어쨌든 최단거리로 가는 게 답이니까요. 그렇죠. 또 강화도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요만한 것 같지만 네. 강화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배로 한 바퀴 돌았을 때 네.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도 몰랐을 거고 네네. 기록에 보면 육지의 일부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제너럴 셔먼호가 왜 대동강으로 갔습니까? 왜 평양으로 갔습니까? 제너럴 셔먼의 목표는 뭔가 도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조선과 교류하기 위해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대동강으로 갔던 이유는 중국인 길잡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간 겁니다. 여기는 길잡이 없습니다. 그게 없는 거죠. 네. 지금 또 한 가지 새로운 차원의 질문. 이거는 믿으니까 던질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계속. 당시 조선군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처절한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는 전술이 있었다면, 만약에 그 현장의 지휘자였다면 우선순위 3개 어떻게 훈련시키고 준비시켰을 건지. 전쟁사에 빠진 바보 같은 남자 전바 심호섭의 전술은? 조선군이 가진 건 네. 당시의 미군에 비해서 조금 우월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있습니다. 병력 수입니다. 아, 병력수, 그건 생각도 못 해봤네? 강화도에 있는 병력을 다 합치면 3,000명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네. 광성보에는 훨씬 적은 병력이 가 있었지만 네.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병력입니다. 인원입니다. 그리고 조선 땅입니다. 여기는 지형과 홈타운이죠. 지리와 보급의 이점을 안고 있죠. 그렇죠. 그 보급의 선이 나는 짧고 네, 배는 어차피 먹을 것 떨어지면 돌아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조선군은 어찌됐든 미군이 어디로 오는 걸 막아야 되냐면 한양으로, 그러니까 한강 수로로 들어오는 거를 막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또 기회이자 문제입니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냥 강화도만을 지키는 거면은 어떻게든 강화도 내륙에서 강화도 산 많잖아요. 예, 그쵸.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원래 조선군이 하려고 했던 유인 전략, 뭐 정족산성 뭐 이런 데서 거기서 역대급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싸우면 될 텐데 네. 동시에 이걸 뚫고 한양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됐기 때문에 손돌목에도 병력을 배치한 겁니다. 전술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수도를 사수해야 되는 그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부담 때문에 병력을 분산해서 결국 양쪽 다 배치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서 취해야 될 전략 역시도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게 근원적인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화도를 방어하는 현장 사령관이라면 네. 피해는 많이 봤지만 목표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전투에서 졌다고 해서 그냥 처참하고 참혹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정치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면 네, 군사는 그걸로 족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군을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미학교는 뭐 지휘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목표 달성은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거기에 공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절한 장면들에 우리가 너무 이미지적으로 빠져가지고 이 전투의 이미지를 비극으로만 몰고 갔는데 그럴 바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의 소중한 교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물론 조선이 그 이후로 변화를 했어야 됐고 이 교훈을 받아들였어야 됐고 정말 혁명적인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와 역시 우리야 뭐 이래서 결국 세국정책 더 해버린 거고 이때 얻었던 군사적 교훈은 그냥 교훈 자체를 그냥 얻지 못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사실 이제 이 상황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이 있었을까? 심호섭이어도 1, 2, 3안 제가 제시 못하겠습니다. 그 1, 2, 3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역사의 아이러니 그리고 시간대별 구체적인 전투의 양상은 네. 신미양요 시즌2 때 좀 더 우리 깊이 고찰해 보기로 하고요. 네네, 좋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과 미국은 피로 연을 맺은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50여 년 전에 조선과 미국은 서로를 피로 물들게 한 일종의 적대국이었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자료, 정말 소중한 분을 모시고 좋은 시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심호섭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전에 없던 새로운 충격적인 극비문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존남이었습니다.